어린 소녀가 엄마의 관에 휴대전화를 넣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전화가 울리자 그녀는 공포에 질렸어요. 서울의 가을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김 씨 가문의 저택은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울창한 정원의 단풍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애도의 춤을 추는 듯했다. 75세의 김명숙 여사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저택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가득 찼다. 향냄새와 국화 향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소연과 김지연 자매는 어머니의 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연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지연은 짧은 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둘 다 어머니를 닮은 오똑한 콧날과 맑은 눈동자를 가졌지만 그 표정만큼은 판이했다. 언니, 이제 어떡하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거야.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을 지키는 거지.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니, 지금이 그런 얘기를 할 때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어머니께서 평생 지키신 이 집을. 그만해, 소리쳤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항상 그래. 혼자 결정하고. 소연이 벌떡 일어났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있는데.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자매는 어머니의 관 위로 몸을 숙이며 언쟁을 벌였다. 그 기억이 뭐가 중요해? 우린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조문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두 자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두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의 8살 된 딸 민지는 엄마와 이모의 다툼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다. 할머니는 항상 민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과자를 몰래 건네주곤 했다. 할머니, 왜 가셨어요? 민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민지는 조용히 할머니의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작은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민지는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것은 할머니가 생전에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요. 나중에 꼭 연락해주세요. 민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관 안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넣었다. 그 순간 민지의 작은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을 건드렸고 할머니의 휴대폰에 저장된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민지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 목소리를 들은 민지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누구도 민지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소연은 현관 앞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오래된 가족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 여기 있었나? 소연은 중얼거렸다. 그녀가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소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소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가족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지연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집 지하실 벽장 뒤에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무슨 비밀을 말하려고 했던 거지? 왜 지연이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희미한 숨소리뿐이었다. 소연은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누구세요? 그때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소연아, 도와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김씨 가문의 저택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민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할머니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연은 조카의 행동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민지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할머니의 휴대폰이었다. 어떻게?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할머니의 관에 넣었던 휴대폰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할머니라고 떠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희미하지만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여기가 어디지? 너무 어둡고 답답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숨쉬기가 힘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민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 엄마를 찾았다. 엄마, 할머니가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진짜예요. 할머니가 전화했다고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소연은 아까 받았던 이상한 전화가 생각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전화가 왔어? 민지는 할머니의 방을 가리켰다. 소연은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침대 위에는 휴대폰이 없었다. 민지야, 휴대폰이 어디 있니?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있었는데. 소연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체온은 정상이었다. 민지야, 그건 꿈이야.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가 도와달래요. 소연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아동심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민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전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갑자기 소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라는 말,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 소연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지하실의 금고를 찾아보기로. 새벽녘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와 지연이 아직 깊이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향했다. 저택의 지하실은 평소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소연은 손전등을 켜고 어머니의 편지에 언급된 벽장을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마침내 가장 안쪽 방에서 오래된 목재 벽장을 발견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벽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소연은 옷들을 치우고 벽장 뒤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벽에 묻힌 작은 금고. 여기 있었군. 소연은 중얼거렸다. 금고에는 디지털 번호 패드가 있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지만 비밀번호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 비밀번호가 뭐지? 소연은 어머니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자신과 지연의 생일을 차례로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며 벽에 기대앉았다.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소연아? 또다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금고 비밀번호는 내 아이의 생일이야. 통화가 끊겼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소연은 금고 앞으로 돌아가 민지의 생일 숫자를 입력했다. 0512. 금고에서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소연은 먼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다. 상속 관련 서류, 부동산 증서, 그리고 입양 서류. 입양 서류?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류에 따르면 김지연은 실제로 김씨 가문의 혈육이 아니었다.
그녀는 28년 전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입양한 것이었다. 지연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비밀로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일까?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같은 숫자 052를 입력하자 화면이 밝아졌다. 노트북에는 하나의 동영상 파일만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너에게 알려줘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 지연이에 관한 진실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영상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연아,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그건 단지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일 뿐이야. 우리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지연이의 친부모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연이의 친부모는 30년 전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온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 그들이 남긴 유일한 것이 지연이었어. 나와 아버지는 그 아이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입양하기로 했지. 소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영상 속 어머니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지연이가 그녀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소연아, 조심해. 지연이의 눈빛이 달라졌어. 그녀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해. 영상이 끝났다. 소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노트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지연이가 어머니를.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금고에 다시 넣었다. 지하실 문이 열렸다. 언니, 뭐하고 있어? 지연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지연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 지연아, 그냥 어머니의 유품을 좀 찾고 있었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연은 천천히 지하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벽장을 향했다. 언니, 거기서 뭘 찾고 있었어? 소연은 침을 삼켰다. 그냥 옛날 앨범이요.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나한테 감추고 있는 거 없어? 소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렸다. 아니, 그런 거 없어. 우리 올라가자. 민지가 곧 일어날 시간이야. 소연은 자연스러운 척하며 지연의 옆을 지나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지는 여전히 할머니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소연과 지연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소연은 지연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말 어머니를 해쳤을까? 그리고 이제 자신과 민지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지연 역시 소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연이 지하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다.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엄마, 할머니 무덤에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소연은 민지를 데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지연은 일이 있다며 함께 가지 않았다. 묘지는 조용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휘날리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연과 민지는 어머니의 묘 앞에 국화꽃을 놓고 기도를 올렸다. 민지는 묘석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젯밤에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은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젯밤 자신도 들었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야, 할머니가 정말 전화하셨니? 어떤 말씀을 하셨어? 민지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어둡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숨쉬기 힘들다고. 소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무덤 속에 갇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분명 돌아가셨고 의사도 사망을 확인했다. 민지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는 순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떠 있었다. 소연은 숨을 멈췄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봐, 할머니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소연아, 목소리는 희미했다. 나를 꺼내줘. 여기 너무 어두워. 통화가 끊겼다. 소연은 공포에 질린 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어머니가 산채로 묻혔다면? 소연은 망설였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 지연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만약 어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민지야, 여기 잠깐 기다려. 엄마가 할머니 묘를 확인해 볼게.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주변을 살폈다. 묘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가져온 작은 삽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불법이었지만 어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녀는 흙을 파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마침내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관이다. 소연은 더 열심히 파기 시작했다. 마침내 관의 윗부분이 드러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려고 시도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기 시작했다. 관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소연은 충격에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약하게 뜨인 눈동자가 소연을 향했다. 소연아, 네가 왔구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살아계셨어. 민지가 달려와 관 속의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빨리 도와주세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프지만 분명했다. 고마워, 내 딸.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장을 바라보았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구급대원이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구급차에 옮기는 동안 소연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연아, 믿기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섞여 있었다. 구급차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들은 어머니의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고 심각한 탈수 상태였으며 폐에는 질식의 징후가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의사가 중얼거렸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어머니가 며칠 동안이나 밀폐된 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죽었어야 했어요. 다른 의사가 말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소연은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지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언니, 정말 어머니가? 소연은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상을 본 후 지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래, 어머니는 살아계셔. 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어? 소연은 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연아, 나 모든 걸 알아. 어머니의 비디오를 봤어. 네가 누구인지, 네 부모가 누구였는지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다가 곧 사라졌다. 언니, 무슨 소리야? 비디오? 어떤 비디오? 소연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네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네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고.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었다. 언니 정신이 나갔어? 내가 왜 어머니를 해치겠어?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어.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어머니가 왜 살아서 묻혔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우리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든 그건 오해야.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그때 병실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소연이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지연을 보자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안 돼. 저 아이가. 의사들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지연을 가리키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지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나를, 독을.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다. 지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언니, 제발. 소연은 단호하게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 그때 병원 로비에 경찰이 도착했다. 정 형사가 의료진에게 다가갔다. 김명숙 씨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정 형사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어떤 점에서요? 그녀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단서를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받아든 정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이상했다. 이게 무슨... 그가 중얼거렸다.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의 이름은 병원 기록에 없었다. 아니, 어디에도 없었다. 이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정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병실 밖에서 지연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김지연 씨,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정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는 지금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정 형사는 지연의 가방을 가리켰다. 가방을 열어보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망설였다. 영장이 없으시면... 김지연 씨,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연은 마지못해 가방을 열었다. 정 형사는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멈춘 곳에는 작은 약병이 있었다. 이건 뭡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양 진정제예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정 형사는 약병을 증거봉투에 넣었다. 연구실에서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때 민지가 복도에서 외쳤다. 이모가 할머니한테 나쁜 약을 줬어요.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무슨 말이야?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제가 봤어요.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날 밤 이모가 할머니 음료수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정 형사는 지연에게 다가갔다. 김지연 씨, 저희와 함께 서해 가셔야겠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언니, 제발 날 도와줘. 내가 아니야, 정말로.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만 서려 있었다. 지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경찰이 지연을 체포하는 순간 민지는 소연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민지야. 일주일 후 김명숙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소연과 민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녀를 간호했다. 경찰의 수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지연의 가방에서 발견된 약물은 특수한 독극물이었다. 그것은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가명의 의사를 고용해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어머니를 산채로 묻어 천천히 죽게 한 후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었다. 지연은 체포되어 살인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실제로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진실을 몇 년 전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사실이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소연에게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지가 구했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아이는 특별해. 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대대로 내려온다고 해. 민지는 그 능력을 물려받은 거야.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민지가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청했어. 그리고 민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소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어떻게 휴대폰으로? 어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건 아마 민지의 상상력이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병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어머니는 밝게 웃었다. 우리 민지 덕분에 아주 좋아. 민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속삭였다. 할머니, 더 이상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할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어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전화는 없을 거야. 그날 밤 소연은 어머니와 민지가 잠든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니, 배신한 자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한 딸의 특별한 능력. 소연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민지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가족은 이제 더 강해졌다는 것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소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었다. 정원의 나무들은 이제 대부분의 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연은 재판에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특히 민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저택은 이제 더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집안의 모든 방을 새롭게 꾸몄다. 어두운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민지는 학교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특별한 능력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물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건 축복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한 능력이야.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럼 엄마도 이 능력이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능력은 세대를 건너뛰기도 해. 내 할머니는 내가 가졌고 이제 네가 가진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전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들으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내 능력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야. 내가 나를 구했듯이. 그날 밤 소연은 민지의 방에서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책을 다 읽고 불을 끄려는 순간 민지가 소연의 팔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너는 정말 특별해. 그런데 엄마, 저는 그 능력이 싫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소연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민지야, 모든 능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내 능력은 사람들을 구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 오늘 밤 저랑 같이 자도 돼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물론이지. 몇 시간 후 깊은 밤중에 민지가 갑자기 깨어났다. 그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제발. 민지는 겁에 질려 엄마를 깨웠다. 엄마,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소연은 잠에서 깨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어디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위험해요. 소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진정해, 민지야. 그냥 악몽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로 들려요. 우리 집 근처에서요. 소연은 망설였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에 결국 일어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당을 지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여기요. 소리가 여기서 나요. 소연이 대문을 열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젊은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의식이 없어 보였고 호흡이 매우 약했다. 소연은 즉시 12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성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민지와 소연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죽었을 것이다. 병원에서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소연과 민지에게 깊이 감사했다. 어떻게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는데. 소연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딸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 능력이 이제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소연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 민지야. 내 능력은 선물이야.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지가 누군가를 구했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민지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문의 능력은 항상 그런 목적을 위해 존재해왔어.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세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민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귀에는 이제 더 이상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평화로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민지의 특별한 선물.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알았다. 그녀의 능력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어가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홀로 맞이하는 계절은 쓸쓸함을 더했다. 김영인 교장은 창가에 앉아 교정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2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은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만의 가족은 이루지 못했다. 교육이 그녀의 전부였고 학교가 그녀의 집이었다. 교장 선생님, 신규 체육교사가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김영희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등을 곧게 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 조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또렷했다. 김영희는 그를 주에 깊게 살폈다. 35세라고 했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와 건강한 피부 덕분에 더 젊어 보였다. 조한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규율을 중시합니다. 특히 체육 수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교장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수업 계획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조한이 나간 후 김영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교사의 부임은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왜인지 그의 눈빛이 마음에 남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익숙한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조아는 첫 수업을 마치고 체육관에 홀로 남았다. 빈 체육관에 울리는 농구공 튀는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공을 던지며 생각에 잠겼다.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프로 농구 선수를 꿈꿨지만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다. 그 후 그는 학교를 전전하며 임시직 체육교사로 일해왔다. 이번 학교는 그에게 정규직의 기회를 준 첫 번째 곳이었다. 하지만 김영인 교장의 엄격한 눈빛은 그를 긴장시켰다. 소문대로 까다롭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왠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고독감이었다. 아직도 계셨네요. 조안 선생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조안은 놀라 돌아보았다. 김영인 교장이 체육관 입구에 서 있었다. 교장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계셨군요. 김영인은 천천히 체육관으로 들어왔다. 학교는 제 집이나 다름없어요. 오히려 집보다 더 오래 있는 곳이죠. 조아는 농구공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교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그는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 김영인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체육 선생님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업은 어땠나요? 학생들 반응은요?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활기차고 열정적이에요. 김영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인상을 줬다니 기쁘네요. 조아는 그녀의 미소에 잠시 멍해졌다. 엄격하고 차가운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나요? 김영인이 문득 물었다. 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됩니다. 김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의 참 의미를 아시는군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아는 문득 그녀의 뒷모습이 외롭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강인함과 엄격함 뒤에 숨겨진 고독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며 학교는 겨울을 맞이했다. 조아는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갔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소원한 관계였다. 특히 김영인 교장과는 공식적인 대화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도로는 미끄러워졌고 학생들은 일찍 하교했다. 조아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김영인 교장과 마주쳤다. 조안 선생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군요. 날이 많이 추운데 조심해서 가세요. 네, 교장 선생님도요. 오늘은 특히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학교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순간적인 정전으로 복도는 어둠에 잠겼다. 아, 정전인가 봐요. 김영인이 말했다. 조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켰다. 그 미약한 빛에 비춰진 김영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동시에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제 사무실로 가요. 거기 비상 랜턴이 있어요. 김영인이 제안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김영인은 서랍에서 랜턴을 꺼내 켰다. 방 안이 희미한 불빛으로 밝아졌다. 앉으세요. 조안 선생님.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조아는 그녀 앞에 앉았다. 랜턴 불빛이 그들 사이에 놓여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김영인이 물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는데. 김영인은 미소 지었다. 전기가 필요 없는 차도 있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주전자와 찻잎을 꺼냈다. 이건 제가 항상 즐기는 보이차예요. 찬물에도 우러나는 차죠. 그녀는 물병에서 물을 따라 찻잎을 넣었다. 향긋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여기요. 그녀는 컵을 그에게 건넸다. 조아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차를 받았다. 첫 모금은 쓴맛이 강했지만 이내 깊은 향과 달콤함이 느껴졌다. 맛있네요. 처음 마셔보는 맛입니다. 김영희는 미소 지었다. 처음엔 누구나 쓰다고 하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삶과 비슷하죠. 교장 선생님은 언제부터 교사 생활을 하셨나요? 조안이 문득 물었다. 김영희는 자신의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벌써 35년이 넘었네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교사가 되었으니까요. 35년이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직 이 길에 확신이 없어요. 김영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확신이요? 인생에 확신이란 건 없어요. 조안 선생님.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죠. 교장 선생님은 후회 없으신가요? 교사로 살아오신 것이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후회. 그런 건 누구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빛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조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가족은요? 결혼은 안 하셨나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길이 책상 위 작은 화분으로 향했다.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았고, 나이 들어서는, 글쎄요, 때를 놓친 거겠죠. 조아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그 역시 자신의 꿈을 좇느라 개인적인 행복을 놓쳐버린 경험이 있었다. 저도 비슷해요.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는데, 부상으로 그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김영희는 그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꿈이 깨지는 건 정말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해요. 교장 선생님은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어린 시절의 꿈이요. 김영인의 얼굴에 옅은 웃음이 번졌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책을 쓰고 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작가요. 그 꿈을 포기하셨나요? 포기라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힌 거겠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고 교사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선택이었죠. 그녀의 말에서 조아는 자신과 닮은 삶의 무게를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꿈을 희생하고 현실에 적응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불이 들어왔다. 전기가 복구된 것이다. 방안이 밝아지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김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기가 들어왔네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조안도 따라 일어났다. 네, 저도요. 오늘 좋은 차와 대화 감사합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문득 생각이 나서 돌아섰다. 교장 선생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카페가 있는데. 김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아는 자신이 너무 무례했다고 생각하고 말을 바꾸려 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영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러죠. 조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네, 왜 안 되겠어요? 동료 간의 차 한 잔쯤이야.
조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밝게 웃었다.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요. 제가 학교 앞으로 마중 나갈게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은 거부할 수 없었다. 토요일이 되자 김영희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평소에는 단정한 정장만 입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자문했다.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녀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안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의 운동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기다리셨어요. 조안이 다가와 물었다. 그의 눈빛은 반짝였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김영희는 조금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안은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다. 선생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김영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네요. 처음이라뇨? 누군가에게 꽃을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조아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 더 자주 선물해 드려야겠네요. 자, 이제 가볼까요?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고 창가 자리에서는 공원이 내려다 보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학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선생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김영인이 문득 물었다. 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농구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후에는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누군가에게 약속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란 참 신비로운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영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조안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김영희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제 나이에는 그런 건 사치일 뿐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김영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젊은 사람답게 말하네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 아닌가요? 김영희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바뀌 어두워졌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공원을 거닐었다. 가을의 마지막 낙엽이 길가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조안이 말했다.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김영희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 만남이 단순한 동료 간의 만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글쎄요.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학교에 알려지면 조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김영희는 놀라움에 굳어버렸다.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김영희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조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그들은 헤어지기 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고독과 새로운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후로 김영인과 조아는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장과 교사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는 서로의 시간을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김영희는 조안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녀가 작가의 꿈을 접고 교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을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첫사랑이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아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강인함도 있었다. 조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농구로 인생을 바꾸고자 했던 열정, 부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절망, 그리고 그 후 방황하던 시간들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꿈을 나누며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로 발전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들의 만남이 학교 내에서 소문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차 더 큰 소문으로 번져갔다. 들었어? 교장 선생님이 조안 선생님이랑 사귄대. 말도 안 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무래도 교장 자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학교를 떠돌기 시작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어느 날 김영희는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모든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감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교장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학교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김영희는 교감을 바라보았다. 어떤 소문인가요? 교장 선생님과 조안 선생님의 관계에 대한 소문입니다.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안의 눈빛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제 사생활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김영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관계가 학교 업무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감은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이런 관계는 학교의 위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김영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평소의 차분함과 침착함이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교감 선생님, 제가 30년 넘게 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요? 두 성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어떻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김영인의 감정적인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조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저는 김영인 교장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누구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 성인으로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몇 교사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는 교사들도 있었다. 김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김영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조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김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조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조안 씨, 사람들은 항상 판단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려요. 조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럼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이제 그만두자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이제야 찾은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요. 조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날 밤, 김영희는 집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항상 규칙과 원칙에 따라 살아왔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러나 조안과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할 때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고독을 이해해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희는 학교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조안에게 문자를 보냈다. 체육관에서 만나요. 조안이 도착했을 때 김영희는 이미 체육관에 와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조안이 불렀다. 김영희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때는 영인이라고 불러도 돼요. 조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조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우리 계속 만나도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철저히 교장과 교사의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해요. 조안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김영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여기는 학교예요, 조안 씨. 조안은 웃으며 한 발 물러섰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김영희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김영인과 조안의 관계는 여전히 학교 내에서 화제였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학교에서는 철저히 교장과 교사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김영인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피로를 느끼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간혹 수업 중에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불안해졌다. 어느 날 조아는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김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조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자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내일 병원에 가볼게요. 다음 날, 김영희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곧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김영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영희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어쩌면 심각한 병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어떤 결과인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김영인 씨, 당신은 임신하셨습니다. 김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 나이가 62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의학문헌에도 거의 보고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임신 초기 상태입니다. 김영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임신이라니, 그것도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문 경우지만 가능합니다. 폐경 후에도 아주 드물게 배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런 고령 임신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과 아기 모두에게요. 김영희는 의사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임신, 아기, 이 나이에, 조안과의 아이. 병원을 나온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실을 조안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갖고 싶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모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기적처럼 그녀에게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날 저녁, 김영희는 조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안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김영인의 집, 조안은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녀가 집으로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었지만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김영인의 집은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그녀의 집은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벽에는 그녀가 교장으로 임명된 날의 사진과 학생들과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가족 사진은 없었다. 조안이 도착했을 때 김영희는 테이블에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다. 앉으세요, 조안 씨. 조안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많이 걱정돼 보여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조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무슨 일이 있나요? 많이 아픈가요? 김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니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제가 임신했어요. 조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뭐라고요? 임신했어요. 조안 씨,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조아는 한동안 말을 잊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의사도 그렇게 물었어요. 정말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조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가졌다고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네, 그래요. 조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이건 기적이에요. 영인 씨 정말 기적이에요. 김영희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그의 순수한 기쁨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의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나이가 있어서. 조안은 그녀에게서 살짝 떨어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실을 언제 공개할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임신 소식은 곧 학교 전체에 퍼졌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김영인의 몸 상태가 변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학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김영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김영인 교장,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습니다. 학교의 명예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을 고려해 보셨나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네,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이 학교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김영인의 헌신과 업적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아기의 아버지는요? 한 위원이 물었다. 김영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조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이사회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요청했다. 그동안 김영희는 교장 직위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학교로 돌아온 김영희는 교무실에서 많은 시선을 받았다. 어떤 교사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어떤 교사들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조아는 그녀 곁에 서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가장 힘든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위협했고 몇몇 학생들은 김영인을 볼 때마다 수근거렸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녀를 지지했다. 교장 선생님, 축하드려요. 한 학생이 복도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지의 말들이 김영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조아는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영인 씨. 김영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이요?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납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에게 제 이름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가 진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혼. 그녀는 한 번도 결혼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62세의 나이에 그녀는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조한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조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고마워요. 영인 씨,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몇몇 교사들만 초대된 작은 식이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사랑은 누구보다 컸다. 김영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배는 이제 살짝 불러오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김영인의 몸은 점점 더 변화했다. 고령 임신으로 인한 위험이 있었지만 그녀는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건강을 유지했다. 조한은 그녀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도왔다.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챙겼다. 학교에서는 김영인이 임신 중반기에 접어들자 교감에게 임시로 일부 업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학교 운영에 참여했고 매일 학교에 출근했다. 그녀의 변화는 학교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 엄격하고 차가운 교장이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교장으로 변모했다. 학생들은 점차 그녀의 임신을 축하하기 시작했다. 일부 여학생들은 그녀를 위한 아기용품을 손수 만들어 선물했고 교사들도 베이비 샤워 파티를 준비했다. 학교 전체가 마치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임신 7개월 차의 김영희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조기 진통의 위험이 있다며 절대 안정을 처방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했고 그 후로는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다. 죄송해요. 조한 씨, 내가 이렇게 되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김영인이 말했다. 조한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강해요. 당신처럼요. 반드시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김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영인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학교는 일시적으로 교감이 운영을 맡았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녀를 방문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카드와 선물을 가져왔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교장 선생님, 빨리 건강해지세요. 학교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학생이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김영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퇴원 후 김영희는 조한과 함께 집에서 지내며 출산을 준비했다. 조한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안일을 하고 김영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다. 조한 씨,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요. 김영인이 어느 날 저녁 조한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조한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과 우리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김영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이 차이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조한은 고개를 저었다. 희생이 아니에요. 영인 씨, 이건 내 선택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이 차이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김영희는 배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아, 아기가 움직여요.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조한은 즉시 손을 그녀의 배에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아기의 움직임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임신 9개월 차, 김영희는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진통을 느꼈다. 조아는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고령 임신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다. 괜찮아요. 영인 씨 곧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조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김영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게. 당신은 최고의 엄마가 될 거예요. 당신이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김영희는 진통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조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출산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 의사들은 제왕절개를 권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작고 건강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간호사가 아기를 김영인의 품에 안겨주었다. 김영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작고 연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 우리 딸. 김영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조아는 그녀 옆에 서서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영인 씨,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조미래로 지었다. 미래는 아름다운 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했다. 미래의 탄생은 학교 전체에 기쁜 소식이 되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작은 생명 앞에서는 마음을 열게 되었다. 미래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김영희는 잠시 학교를 방문했다. 그녀는 미래를 품에 안고 교무실에 들어섰다. 교장 선생님, 교사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이렇게 곱게 태어났네요. 한 여교사가 미래를 보며 말했다. 정말 예쁜 아이예요. 다른 교사가 덧붙였다.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과거에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학교는 이제 그녀에게 또 다른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조만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생각이에요. 김영인이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미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교사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김영인이 이제 교장일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존중했다. 미래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김영희는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그녀는 학교 근처에 믿을 수 있는 보모를 구했고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서 미래를 보는 일정을 만들었다. 조안도 자신의 수업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냈다. 학교로 돌아온 김영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교장이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감정과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엄마가 되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 교사가 어느 날 말했다.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어떻게요? 더 부드러워지셨어요.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상담도 많이 찾아와요. 김영희는 그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한편 조안도 변화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된 그는 더 책임감 있고 진중한 사람이 되었다. 학생들을 대할 때도 더 세심하고 배려심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불안정한 젊은 교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미래는 점점 자라났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다. 김영인과 조아는 그녀에게 풍부한 사랑과 관심을 쏟았다. 그들의 나이 차이는 오히려 미래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 미래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종종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는 그녀에게 또 다른 놀이터였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마스코트처럼 여겼다. 미래야, 안녕. 학생들이 그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미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며 김영희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교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그녀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미래를 재운 후 김영인과 좋아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김영인이 말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아요. 조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 모든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영인 씨.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누릴 차례예요. 김영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첫날과 같은 진실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조한 씨. 아니요, 제가 더 행운이죠. 당신과 미래는 제 삶의 전부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 차이, 사회적 편견,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미래라는 이름의 아이와 함께할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그들은 여전히 교장과 교사로 일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학생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고 교사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삶의 용기와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김영인과 조아는 매일 밤 미래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하는 한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조안이 속삭였다.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나이와 지위,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두 영혼이 만나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미래와 함께 그들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